네, 대선까지 이제 43일 남았습니다. 오늘의 전국 상황 최수영 정치평론가,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국민의힘이 오늘부터 이틀간 대선 후보 선출 1차 경선을 100% 국민 여론조사로 진행하고 내일 이제 2차 경선 진출자 4명이 가려지는 거죠? 네. 4강이 이제 내일 결정되죠. 근데 이제 내일 아마 7시 정도 발표된 걸로 아는데 지금 추세를 놓고 보면 아마 세 분은 정해진 것 같습니다. 다타는 게 대부분의 중론입니다. 그러니까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 지금 후보는 어느 정도 정해진 것 같고 마지막 4강 티켓을 놓고 이제 이제 안철수 의원과 나경원 의원이 이제 다투는 그런 형국이 됐는데요. 이게 사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금 국민 여론조사 100%라는 게 이게 국민의힘 지지층과 그다음에 무당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상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당원 투표 한 80% 수렴한다 이렇게 보는 게 적당하다 그러면은 지금 뭐 사실 지금 탄핵 반대를 외쳤던 분들은 이제 김문수 후보 쪽에 많이 쏠려 있고 그다음에 뭐 어쨌든 대통령을 지키지 못했다고 하는 그 분들은 이제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탄핵은 불가했다고 보는 이제 홍준표 후보 쪽에 많이 가 있고 그다음에 탄핵을 찬성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내 경쟁력을 갖고 지난해 이제 대선 대표 경선에서도 거의 70% 가까이 득표를 했더니 한동훈 후보가 저력을 보이는 건 지금 뭐 분명한 추세 같고요. 다만 저는 이제 주목되는 부분은 상하에 가는 후보가 안 후보냐 나 후보냐에 따라서 이 결선 판도가 더 달라질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즉 한동훈 후보를 놓고 1대3 구도가 되느냐 아니면은 안철수 후보가 들어가서 2대2 구도가 되느냐는 상당 부분 나중에 이제 50대 50, 당심 50과 여론조사 50으로 다시 이제 변동되는 여론조사로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한동훈 후보의 유불리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게 저는 관전 포인트라고 봅니다. 예. 그제와 어제 이틀 동안 경선 주자들 토론회가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주요 장면 보고 와서 계속해서 저희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계엄은 반대하지만 경미한 과오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는 계엄 옹호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죠. 홍 의원님께서 경솔한 한밤중의 해프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홧김에 서방질한 거다 이런 표현을 쓰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홍 후보님도 계엄을 반대하시는 취지로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탄핵에 대해서는 또 반대 취지를 가지셨단 말이죠. 탄핵을 반대하면서 실질적으로 피해가 없었다. 2시간간의 해프닝이었다. 그게 2시간도 안 됐을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한테 자진하야할 기회를 주자. 예, 대통령께서는 그 이후에 자진하야 논란이 있을 때마다 자진하야의 생각이 없다는 면을 분명히 밝히신 상태였거든요. 그렇다면 홍 후보님 말씀도 대통령이 직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는 점에는 동의하셨던 것 아닌가요? 아니 정치적 책임을 지고 자진하야라는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의 신당 논의가 보도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왜 대통령 경선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을 자꾸 끌어들입니까? 저는 한동훈 후보가 내란몰이 탄핵을 선동한 것 때문에 정말 결국 이 지경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 대통령이 내란을 자백했다 하면서 사실 내란몰이 탄핵을 선동하는 데 가장 앞장섰다.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한동훈 후보님한테 내가 물으려고 하는 거는 내가 정치 대선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묻더라도 고깝게 듣지 마시고 앞으로도 한 후보님 정치를 계속 해야 되니까 좀 편하게 답변해 주시면. 제가 잘 듣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청년의 꿈 그 안에서 꼭 가거든 이거는 좀 질문해 보라고 해서 우선 키도 크신데 뭐 하려고 키 높이 구두를 신습니까? 청년이 아니신 것 같은데요.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거 보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뭐 생머리냐 뭐 보정 속옷을 입었느냐 이 질문도 내가 유치해서 안 하겠습니다. 유치하시네요.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요, 국민의힘에서 그 대선 경선을 통한 컨벤션 효과 같은 거를 많이 기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난 주말 사이에 있었던 토론회의 수준이라면 그런 효과를 기대하기가 좀 어렵다. 이게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 또 빈수레가 요란하다. 이런 그 속담이나 격언처럼 기대에 비해서는 후보들이 진지함도 부족했고 치열함도 부족했고 그리고 뭔가 이게 국민들이 주목할 만한 그런 토론의 이슈나 의제도 없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에 반해서 좀 전에 홍준표 후보가 한동훈 후보를 향해서 했던 질문처럼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는 좀처럼 예상하기 어려운
이제 그런 어떤 댓글 수준의 질문이 나와서 토론의 격을 굉장히 떨어뜨린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것도 다른 후보가 아닌 정치 경력이 가장 길고 어떻게 보면 중량감 있는 홍준표 후보가 저런 말씀을 하셨다는 게 대단히 실망스럽고요. 저는 그 당 지도부나 이 토론회를 기획한 측의 책임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난데없는 예능 코드를 집어넣어가지고 토론회 포맷을 정했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예능할 때는 아니잖아요. 국민들이 보기에 좀 한가해 보인다 이런 느낌을 받지 않을 수 없었고요. 전체적으로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일으킨 비상계엄 내란 이후에 대통령 파면 이후에 치러지는 대선이라는 것에 대한 경각심이 국민의힘 구성원 전체가 부족한 게 아닌가. 이렇게 간다면 저는 국민의힘에서 기대하는 무슨 치열한 경선을 통한 컨벤션 효과 같은 건 없고 가뜩이나 지금 장외에서 한덕수 대망론 때문에 국민의힘 경선의 무게가 굉장히 가벼워졌는데 더 가벼워지는 이제 그런 결과를 초래한 토론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한동훈 경선 후보가 계엄과 탄핵 이슈를 강하게 공세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네. 이 점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렇죠. 지금 한동훈 후보가 나머지 후보들에게 협공당하는 형국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비조죠. 그러니까 어제 했던 비조 입장에서는 나경원, 이철우, 그다음에 홍준표 후보 이 세 분은 어찌 보면 한동훈 대표와 지금 계엄과 탄핵을 둘러싸고는 대척점에 있는 분들이니까 전선이 형성될 수밖에 없었고 세 분의 질이 공통적으로 한동훈 후보가 결국 탄핵의 길로 이끌었던 책임을 부각하면서 결국 당신은 여기 나와서는 안 될 사람이라는 걸 부각하는데 한 후보 입장에서는 그럼 결국 계엄의 바다를 건너서 중도의 바다를 다시 한번 건너서 그다음에 대선에 승리할 사람 누구냐는 이길 수 있는 후보 경쟁력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팽팽한 전선이 형성됐는데 저는 이 8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만일 결선 투표 1차에서 과반이 안 나오면은 이제 두 분이 결선 투표를 해야 되는데 그때 오히려 더 팽팽하게 할 걸로 봐요. 지금 추세를 놓고 보면은 이렇게 한 후보를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걸로 봐서 한 후보가 마지막 결선에 갈 티켓을 두 명 중에 한 분은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밖에 서는 분도 서는 분은 결국은 이제 탄핵에 반대했던 분, 지금 거론되는 분들 세 분 중에 한 분의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은 더더군다나 이거는 결선이기 때문에 더 이제 말하자면은 전선이 팽팽하게 구도가 형성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사실 어저께 토론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후보들이 자신의 이제 공격 지점을 놓고 본다면은 그것이 일종의 약간은 강자 프레임에 이제 그러니까 형성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한 후보 입장에서는 정치 초년생이라는 딱지도 조금 떼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조금 이제 그동안 축적의 시간을 가졌다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찌됐건 지금 이거는 당원 80%에 거의 수렴하는 듯한 그런 이제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과연 한 후보에 대해서 어떤 당원 표심이 나올 것인지 국민 여론조사지만 그게 저는 굉장히 결선까지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봅니다. 네. 어제와 그제 토론회를 거치면서 어떤 후보가 가장 점수를 많이 얻었다, 또 어떤 후보가 가장 점수를 많이 깎아먹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누가 베스트인지를 꼽기는 참 어려운데요. 누가 가장 점수를 많이 잃었을까는 뭐 좀 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듯이 홍준표 후보가 그동안에 대선에도 많이 출마하셨고 가장 중량감 있는 후보인데 약간은 좀 뭐 그런 위상에 맞지 않는 그런 가벼운 토론 태도를 취함으로 인해서 좋지 않은 인상을 준 것 같아요. 뭐 오늘 약간 해명성 발언을 섞어서 이미지 정치에 대한 비판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그 이미지 정치에 대한 비판은 이미지 정치를 지적하면 되는 거지 그런 이제 댓글 수준의 인신공격성 질문을 할 건 아니었다고 생각하고요. 상대적으로 그에 대한 이제 반사 이익을 한동훈 후보가 좀 입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다가 탄핵 찬반을 둘러싼 이제 협공에 처했지만 협공이 나쁜 게 아니거든요. 자연스럽게 이제 본인이 이제 탄핵에 찬성했고 계엄에 반대했다는 이제 그런 자기의 정치적 자산을 부각시킬 수 있는 데다가 결국 이게 4명으로 압축하고 2명으로 압축하고 이런 단계별 컷오프라는 점을 감안할 때 어쨌든 그 일대 다의 구도는 본인한테 정치적으로 그리고 득표 측면에서 굉장히 유리한 구도입니다. 그런 면에서 어제 한동훈 후보가 또 한 가지 좀 눈에 띄었던 거는 그동안의 그 특유의 말투, 굉장히 말 속도가 빠르고 굉장히 좀 공격적인 이걸 최대한 자제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게 이제 전략적인 자제였다고 저는 보거든요. 때문에 한동훈 후보가 이전에 비해서 좀 안정감을 준다 이런 느낌을 줬다고 그 캠프 내에서는 스스로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 후보가 특별히 토론을 잘해서라기보다도 다른 후보들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조금 시대착오적인 그런 포지션에 서 있거나 혹은 좀 기대하기 어려운 기대 밖에 그런 어떤 그 난조를 보임으로 인해서 반사이익을 좀 누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홍준표, 한동훈 두 후보 어제 토론회 신경전에 이어서 오늘까지도 역시 그 여파가 이어졌는데요. 관련된 내용을 마저서 듣고 오겠습니다.
키높이 구두를 신거나 구분 가발을 하거나 네. 뭐 속옷을 뭐 체형 맞춰서 입거나 이런 이미지 정치하지 마라. 제대로 정치하려면 속이 깊어야 된다. 예. 그 이야기를 해주려고 올려서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그게 아마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같아요. 근데 당장 그 치단계 인사들 뭐 한동훈 후보 캠프 쪽에서는 B급이다 뭐 이런 식의 표현. 그런 캠프 자체가 B급 인사들이에요. 그것도 모르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하는 거 보면 네. 캠프 자체가 B급 사람들입니다. 계엄과 탄핵이 뭐 일각의 뭐 홍준표 후보 같은 사람은 또는 뭐 2시간의 해프닝인가 뭐 피해가 없었다 이런 말씀도 하시던데 네. 그게 그렇지가 않죠. 민주주의가 굉장한 충격을 받았고요. 다른 분들하고 달리 탈당한 경험도 없고요. 예. 제가 뭐 특활비 집에다 갖다 준 경험도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게 필요한 경험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어제는 홍준표 후보, 한동훈 후보 굉장히 서로 좋아한다고 핑크빛 보드가 네, 네. 조금 형성되는가 싶더니 오늘은 또 서로 이렇게 공격을 하는 모양새네요. 진검승부하는 거죠. 왜냐하면 비조에서 가장 강력한 두 후보가 홍준표, 한동훈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두 사람 사이에 이제 아주 그 강렬한 전선이 형성되는 건 너무 당연한 건데 그때 제가 보기에 어저께 있었던 그 것들은 이제 조금 약간 예능적 요소가 너무 많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 뭐 MBTI를 뭐 소개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아마 홍준표 후보도 이제 그 예능감에 살짝 이제 분위기에 젖어서 이제 좀 가벼운 질문을 던진다고 하는 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조금 좀 품격 없는 질문이 돼버린 그런 사안이 된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저도 그 점은 지적드리고 싶어요. 국민의힘이 흥행 요소를 위해서 재미적인 부분을 많이 강조했는데 원칙이 있습니다. 아무리 재미있는 요소가 많아도 재미는 의미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대선 후보를 뽑을 깃발을 뽑는 건데 그렇다면 여기에 의미를 더 많이 부여해야지 재미를 부여해서는 안 되잖아요. 다만 저는 이게 8강전이었기 때문에 서로 간에 한번 전력을 다하지 않고 우리 월드컵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8강전에서 어느 정도 4강 올라갈 팀들은 전력을 좀 비축하고 자신의 전략을 드러내지 않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아마 그렇게 보는데 이제는 여론조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SNS라든가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는 이제 진검승부를 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 한동훈과 홍준표 후보의 직접적인 정면 대결은 이제 본인들이 결국 결선에서 만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어떤 비장미와 그다음에 어떤 그런 전략을 가지고 지금 아마 정면 충돌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저는 딱 하나일 것 같습니다. 결국엔 이제 그러면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 어떻게 할 것이냐. 그다음에 우리가 계엄과 탄핵을 넘어서 우리가 구여권, 그리고 즉 전의 집권 정당으로서 국민에게 어떻게 미래형 투표, 그다음에 전망형 투표에 우리가 어떤 비전과 담대한 의제를 제시할 것인가 이걸 놓고 싸우는데 결국에는 오늘까지 내일까지는 아마 저는 4강 컷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치열한 서로의 어떤 공중전이 전개될 거로 예상합니다. 그러면은 내일 저녁 시간쯤에 발표될 4강전에는 누가 올라가게 될까요? 일단 세 분 뭐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후보는 안정적이다라는 게 모든 데이터가 말해주고 있는 일관된 흐름인 것 같고요. 나머지 한 자리를 놓고 지금 나경원, 안철수 두 후보가 치열하게 경합 중이다. 근데 이런 관측이 많습니다. 사실 이거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 것 같아요. 이제 이 민심 100% 여론조사라는 이 경선의 방식에 있어서는 안철수 후보가 조금 유세한 면이 있는데 이게 이제 뭐 역선택 방지 조항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당심에 수렴한다 이런 또 관측도 있잖아요. 예. 거기선 또 나경원 후보가 조금 앞선다 이런 예상이 있어서 열어봐야 아는 건데 그래서 그런지 지금 두 분 사이에 언쟁도 굉장히 치열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뭐 나경원 후보를 포함해서 탄핵에 반대했던 후보들을 향해서 전광훈 당에 가서 뭐 출마해라 이렇게까지 비판을 하고 또 나경원 후보는 안철수 후보를 향해서 마치 안철수 후보가 이제 떠돌이기 때문에 무슨 뻐꾸기 둥지 찾아다니는 그런 떠돌이 이미지를 비판하는 뭐 이런 공방을 주고받고 있는데요. 뭐 신경전이 치열하게 진행되는 거고 내일 저녁 때 되면은 이제 확인이 되겠지만 그 어느 후보가 4강 안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다른 후보들의 약간 유불리도 갈릴 것 같아요. 만약 그 나경원 후보가 올라가게 되면 4강에 1대3 구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탄핵에 반대했던 세 분 후보와 탄핵에 찬성한 한동훈 후보 간의 대결이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로서는 조금 유리해지는 측면이 있어요. 표분산이 안 됩니다. 상대는 표분산이 되는데. 근데 이제 안철수 후보가 올라오게 되면 탄핵 찬성표가 약간은 분산될 가능성이 있어서 어느 후보가 올라오냐에 따라서 다른 후보들의 유불리도 조금 갈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네, 지금 4위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나경원 의원, 안철수 의원 방금 말씀하신 네. 대로 서로 설전을 주고받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략이 담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역선택 방지 조항이 있어서 당심의 80% 수렴한다고 보더라도 나머지 20, 30에서 결국에는 앞선 강자 3명이 많은 표를 잠식하면 본인 입장에서는 막차를 타는데 꼭 25가 필요하진 않거든요. 최소한 10만 해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굉장히 강성 발언, 즉 정광당으로 가라든지 나는 계엄에 완전히 반대했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탈당해야 되고 심지어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뭐냐면은 이게 사강 컷이라는 게 4명의 합을 25씩 나누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마지막 남은 어떤 그런 좀 개혁 성향, 중도 성향의 그런 그 표심을 가져가겠다는 전략이고 나경원 의원은 전략은 딱 하나죠. 어쨌든 이게 역선택 방지 조항이 있기 때문에 남의 앞선 강자 2분, 그러니까 뭐 혹은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김문수, 홍준표 후보가 많은 표를 잠식한다 하더라도 결국에 강성 지지층의 표가 나를 향해 준다 그러면 내가 막차를 탈 수 있다라는 그런 전략을 하기 때문에 팽팽하게 부딪힙니다. 또 안철수 의원은 그러면서도 저렇게 강한 어조를 하면서도 결국에 TK를 가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TK가 보수의 본류기 때문에 또 거기에 호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그런 카드는 다 꺼내는데 저는 어찌됐건 참 두 분이 팽팽하지만 저는 그래도 조금 본다 그러면은 현실적으로 나경원 의원이 그래도 당심에 수렴한다는 측면에서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해봅니다. 예. 자, 윤 전 대통령 얘기 좀 해볼까요? 재판이 오늘 종료가 됐고요. 두 번째 공판 오늘 뭐 여러 가지 뭐 반대 신문도 있었고 어떤 점을 주목해서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발언을 한 6분에 걸쳐서 검찰 측의 입증 계획에 대해서 조금 이제 다른 이견을 제출하는 그런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 이제 발언 내용이 계엄이라는 것은 가치 중립적인 법적 수단일 뿐이다. 그걸 곧바로 내란으로 연결시킬 수는 없다. 뭐 이런 반론을 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과정에서 윤 대통령 측의 변론 전략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헌재에서 이미 한 번 걸러진 그럼으로 인해서 만장일치로 이제 파면된 그런 변론 전략을 과연 형사법정에서 계속 이렇게 고수하는 게 본인들 방어에 있어서 어떨까? 제가 보기에는 그다지 이제 새로울 것도 없고 유리할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딱히 다른 어떤 방어 전략을 지금 세우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오늘까지 윤 대통령 발언을 통해서 이제 예상되는 윤 대통령 측의 변론 전략을 헌재 탄핵 심판에 임했던 전략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게 가장 눈에 띈 대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어제 공개된 파이낸셜 타임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대선 출마를 물어봤더니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재차 물었더니 노코멘트라고 답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여차하면은 출마하겠다는 건가요? 저는 6분 의선을 넘었다고 봅니다. 출마에.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이게 노코멘트가 NCND잖아요. 외교적 수사를 치면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전략인데 외교적이나 정치적 측면에서 메시지에서 NCND는 사실상 시인인 겁니다. 그렇다면 노코멘트도 시인의 의미로 봐야 하는데 지금 최근에 한 2주간 발언이 미묘합니다. 첫 번째, 대통령 파면 이후에는 대선에 디귿자도 꺼내지 말라고 하다가 바로 일주일 지나서 고민 중이었습니다. 고민 중에서 바로 지금 이제 또 한 3, 4일 지나가지고는 노코멘트 같습니다. 이렇다면 지금 지지율이 보여주는 것처럼 한덕수 대행에 대한 어떤 여론의 실체가 있음을 알고 그다음에 본인도 이번에 이제 내일 출국하는 최상목 대행과 최상목 총리와 부총리와 이제 통상교섭본부장의 2대2 미국과의 관세 협정이 끝나면은 제가 보기에 이번 주말에 끝날 수 있거든요. 최소한 얼개가 나오고 아마 초안이 나올 수 있으면 그걸 가지고 마지막 본인의 소임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여론화 작업을 통한 다음에 다음 주 초에 아마 출마 선언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지금 최근 내놓는 메시지마다 통합을 강조하는 걸로 봐서도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그런 어떤 자기의 위치와 함께 또 하나 통합이란 메시지는 사실상 지도자의 언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가 추론해 본다 그러면은 저는 이제 뭐 다음 주 정도 출마로 가닥을 잡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전망을 해봅니다. 네, 그 외신 기자가 선출되지 않은 총리가 향후 수년간 한미 관계에 영향을 미칠 관세 협상을 논의할 권한이 있는지 우려된다는 그런 질문을 했더니 한 대행이 선출된 대통령과 자신 간의 권한대행 간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에 차이가 없다면서 발끈했다고 외신 기자가 표현을 했더라고요. 글쎄요, 그거는 뭐 한 권한대행의 굉장히 자의적인 해석인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권한의 차이가 없다고 헌법재판관 두 사람을 임명했다가 그게 이제 가처분 결정으로 지금 중지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것만 보더라도 권한의 차이가 명백히 있는 거고 한 권한대행은 본인 이제 경제관료 출신이고
또 어쨌든 통상 외교 여기에 이제 특장점이 있기 때문에 한미 간에 지금 관세 협상에서 뭔가 성과를 내고 그걸 기반으로 대선 출마의 발판을 삼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제 43일밖에 남지 않은 대행 체제가 이제 그런 장기적 국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협상을 하는 것에 민주적 정당성 문제도 제기될 뿐만 아니라 미국이 어떤 카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다 파악이 안 되는 상황에서 이게 이제 마치 안개 속과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거거든요. 그럴 때 속도를 늦춰야 됩니다. 지금 미국이 우선 협상 대상국으로 지정한 뭐 일본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다른 나라들도 협상을 서두르지 않고 있어요. 근데 우리만 서둘러서 자칫하면 굉장히 큰 패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서두르면 안 되고요. 더군다나 좀 민감한 그런 그 얘기를 미국 측과 나눌 때는 민주적 정당성의 보완이라는 측면에서 반드시 국회하고 상의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걸 독단적으로 결정하다가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책임질 수 없을 거라고 보고요. 무엇보다 한대행의 지금 처신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금도를 넘는 처신을 하는 거거든요.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굉장히 무거운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대선 출마가 거론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하고 본인이 출마할 거면 빨리 권한대행이라는 직을 던져야 되고 출마하지 않을 거면 빨리 선을 그어야 됩니다. 이렇게 즐기는 듯한 모습을 취하는 거는 이 국정의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또 국민들에 대한 도리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한덕수 대행 어제 유명한 대형 교회에 가서 부활절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네. 여기가 뭐 대선 주자급 인물들이 많이 다녀간 교회라고 하는데요. 이런 행보는 어떻게 보세요? 뭐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여기에서 그때 부활절 예배 참석을 드렸다고 제가 들었기 때문에 뭐 이 대형 예배, 대형 교회에 가서 이렇게 하는 거는 단순히 권한 대행의 이제 그런 차원을 넘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최근의 메시지가 통합 상생, 그 다음에 존중과 이해 성숙한 사회 쭉 보면은 대행을 넘어서 이제 어찌 보면 이제 미래를 소구하는 듯한 그런 이제 지도자의 언어를 좀 쓰고 있다는 걸 이제 우리가 좀 느낄 수가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어제 행보도 그러니까 물론 이제 물론 그 부활절에 대한 어떤 종교적 측면에서 간 것도 있겠지만 사실상 지금 최근 주목받고 있는 여러 가지 현실을 생각한다 그러면은 상당 부분 좀 의미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지금 박 의원님 말씀하신 거 저도 동의하는 지점은 있어요. 이를테면은 그렇게 중대사를 할 때는 이제 그 국회 비준 동의를 얻는 게 맞다. 근데 그건 제가 동의하면서 또 하나 지금 어쨌든 두 명의 우리 강요가 2+2 협상을 위해서 지금 가 있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한 대행이 어찌됐건 지금 여기에서 본인의 어떤 그 리더십을 조금 보여주고 그다음에 국내의 그런 상황들이 본인에게 조금 힘을 실어주는 건 미국과의 협상 전략에서도 좀 레버리지 측면에서 우리가 너무 흔들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나중에 국회 뭐 비준이나 동의 뭐 이런 정치적 절차를 받는 것도 필요하지만 지금 한 대행에 대해서 민주당이 너무 과도하게 공격하는 건 오히려 이게 국익 차원에서 지금 협상에 나설 수 있는 우리의 사령탑인데 거기를 너무 흔드는 것은 우리의 협상력의 약화를 스스로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공격할 건 공격해야 되지만 지금 당분간 이 관세협정 부분에서는 조금 과도한 공격은 자제해 주는 게 저는 국익의 차원에서 맞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반환점을 둔 민주당 경선도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누적 89.56% 득표를 해서요. 지금 5대명을 넘어선 9대명, 90% 지지율을 대선 후보는 이재명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뭐 아직 경선 초반이기 때문에 끝까지 결과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추세를 보면은 뭐 압도적인 그런 경선이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민주당의 당원이나 지지층들이 그만큼 정권 교체가 간절하기 때문에 앞서 있는 이재명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과거 역대 그 여야 막론하고 경선에서 최고 득표율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2년에 83%를 얻었던 전례가 있습니다. 과연 이제 그걸 넘어서서 90% 가까운 득표력을 보일 거냐? 이게 이제 하나의 관측 포인트인데 지금으로서는 불가능해 보이지도 않아요. 다만 이게 과연 이제 확정성이라는 측면에서 좋은 거냐 이런 문제 제기가 있는데 근데 이제 민주당 내부에 대선 후보들 간의 우열이라는 게 이미 확연히 드러나 있는 상황에서 다른 후보들이 조금 더 표를 얻는다 그래서 그게 확정성을 의미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이제 민주당 당원들이나 혹은 지지자들의 이제 선택이기 때문에 저는 뭐 그 선택이 자연스럽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이재명 후보 측도 경선을 크게 신경 쓴 눈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본선 대비해서 여러 가지 정책 비전이나 국정 비전이나 이런 거를 가다듬고 있는 게 아닌가 보이고요. 오히려 지금 컨벤션 효과를 기대했던 국민의힘 경선이 초반에 생각보다 굉장히 부진해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뭐 9대명 경선을 가지고 이게 과연 민주주의냐 이렇게 비판을 하는데 그런 비판을 할 처지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예. 어제 영남권 경선에서는 민주당 후보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그 관련된 내용을 들어보고서 저희가 계속 이어갑니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만들어낸 대한민국, 그리고 영남이 앞장서면 우리가 세계 표준이 되는 진짜 대한민국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북극 항로가 열어젖힐 새로운 대항해 시대의 중심에 부울경이 위치하게 될 것입니다. 영남의 어느 도시나 지역을 가더라도 수도권처럼 대중교통만으로 다닐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영남에도 촘촘한 광역교통망을 만들겠습니다. 이곳 부울경과 대구 경북, 호남권과 충청권, 수도권, 전국을 이렇게 5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5개의 메가시티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수도권도 살고 지방도 함께 살 수 있습니다. 한미 FTA와 환율 협상에서 당당히 성공하고 맞섰습니다. 다시 등장한 트럼프에 맞서 국익과 경제를 지켜낼 사람 누구입니까? 개헌으로 제7공화국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대통령실, 기재부, 검찰, 대한민국 3대 권력기관 해체 수준으로 개혁하겠습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 경선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싹쓸이해야 하는 독주를 이어가고 있다. 일당 독재인가 그러면서 사담 후세인 얘기까지 나왔더라고요. 비유를 하다 보니까 끝까지 간 것 같은데 뭐 사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게 지금 이걸 누가 경선이라고 하겠습니까? 이재명 후보 추대 행사지 사실상.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이 두 후보가 이 비싼 4억 원의 기탁금을 치르고 그다음에 이렇게 국민의 시선을 뭐 받는 경선해야 되는데 결국엔 뭐 3번 토론회하고 저렇게 합동 연설회 하면서 너무 비싼 이른바 저 가입료를 참가료를 내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두 분은 조연도 아니고 엑스트라에 불과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와서 결국엔 저는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봅니다. 길게 보면 이건 민주당에 도움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아도 이재명 후보가 날 대통령이 되면은 거의 이제 입법권의 행정권을 다 모든 걸 갖고 심지어는 사법체제마저도 지금 결국 헌법재판소를 차기 대통령이 재판관 임명하는 이런 상황인데 자, 그럼 여기에서 90%대 득표를 해서 일당에 내가 여기에 관련한 정말 모든 것을 행사할 수 있는 내가 연성 독재자가 될 수도 있는 이 모습을 비치면은 정말 본선에서 국민들이 견제 심리가 발동하지 않을까요? 최소한 여기에서는 전략적으로라도 뭐 8대2 정도로 나눠주는 게 이게 오히려 본선을 위해서는 경쟁력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아주 대놓고 가는 것은 저는 글쎄요. 뭐 본선 전략이 어느 정도 뭐 민주당도 고민을 하는 거 계시겠습니다만은 이건 국민의힘이 이걸 넘어서서 실제로 이재명 후보는 2022년에는 77.7%를 했고 2024년 경선에는 85.4%를 했는데 이번엔 가뿐히 90%를 넘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이라면 이재명 대표에게 쏠린 과도한 국민적인 어떤 그런 시선들이 저는 오히려 이게 독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측면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럼 이쯤에서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를 좀 볼까요? 이재명 후보가 처음으로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50%를 넘어섰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다자에서 50% 넘은 건 아마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세론을 굳혀가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에 반해서 지금 보수 쪽 후보들은 전부 다 합쳐도 얼마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보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으로서는 고민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유일하게 걸어볼 수 있는 기대는 아직 장 외에 있는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통해서 가져올 수 있는 어떤 단일화 효과 이런 것들을 아마 기대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아직은 한덕수 후보가 출마를 할지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인데다가 사실 한덕수 후보에게 후보직이 돌아간다면 얼마 전까지 여당이었던 그런 정당의 체면이 말이 아닌 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 여당이 후보를 뽑아놓고 무소속 후보한테 후보직을 내준다 그러면은 그 당은 사실상 간판을 내리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과거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 이제 국민의힘 후보가 됐을 때는 적어도 국민의힘에 입당해서 경선을 치렀어요. 근데 지금 한덕수 후보는 그런 절차 없이 사실상의 지금 추대 형식의 단일화를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 그런 이제 단일화가 성사된다면 그게 과연 국민의힘한테 좋은 걸까? 근데 이런 한편의 문제의식도 있습니다. 이제 그만큼 지금 열세가 뚜렷하기 때문에 이재명 때리기만으로는 이 대선이 안 됩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일으킨 계엄과 내란에 대한 처절한 반성을 통해서 뭔가 거듭나겠다는 이제 국민적 호소를 해야 되는데 지금 경선을 치르는 모습도 여전히 뭐 계엄 내란에 대해서 불분명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후보들이 다수인 상황에서 그 경선의 효과를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 경선 결과 예측을 위해서 리얼미터가 이번 주에는 한대행을 지금 조사해서 배제했다 이렇게 얘기를 네. 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지금 후보들이 다 조금씩 상승을 한 네. 거예요. 그와 별개로 지금 이재명 후보가 50%를 넘은 부분이 네. 혹시 좀 한덕수 대행이 등장을 하면 또 바뀔 수도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죠. 왜냐하면 지금은 한대행이 빠진 상태고 그다음에 국민의 민주당은 사실상 거의 뭐 지금 후보로 확정되었다고 하면 이른바 밴드웨건의 그 심리가 여기 작용됐기 때문에 일종의 대세론에 지금은 얹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조건절이 하나 있죠. 이제 한대행이 여기에서 나중에 국민의힘 최종 선출된 후보와 유의미한 경쟁력을 보이려면은 일단 선출된 국민의힘 후보와 지지율이 그때까지는 엇비슷하거나 아니면 조금 앞서야지 이게 후보가 말하자면 아니면 이제 이게 단일화가 시너지가 나는 건데 그때까지 제가 보기엔 한 열흘간 남아 있을 텐데 그때까지 한대행이 이 추세를 유지하느냐 그다음에 여기에서 한대행이 정말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동력들을 계속 유지될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관건인 것 같고요. 또 하나 주목할 포인트는 누가 최종적으로 국민의힘 후보가 되느냐 뭐 그러니까 이른바 반탄이냐 탄탄이냐 이 부분도 한덕수 대행과의 단일화에는 약간 영향을 끼칠 변수로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수영 정치평론가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